세우준호는 어둠 속에 갇힌 채 자신을 둘러싼 황금우리를 견뎌야 했다. 고급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가 아직 현실에 발을 딛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18개월 전에 그 잔인한 사고 이후 그는 제이넥스스 그룹의 실제 지배자였지만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동상과 같았다. 시력을 잃은 것은 단순한 물리적 장애가 아니라 그를 노리는 적들에게 보낸 치명적인 초대장이었다. 그의 강력한 의지와 냉철한 전략적 사고는 여전히 건재했지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계획을 짓밟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시련이 단순한 불행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를 돌보는 전문 의료진과 보안팀은 겉으로는 충실했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은밀한 감시이자 통제였다. 수백 명의 세계적인 안과 의사들이 이 저택을 방문했으나 모두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그들의 무능함은 어쩌면 누군가의 교묘한 조작 아래 계획된 결과일 수도 있었다. 준호는 소리만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발자국 소리의 미묘한 차이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증거를 직접 볼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저택의 공기는 절망과 기회주의로 가득 차 준효의 분노는 차가운 심연 속으로 침잠했다. 케잉 타이숭, 준효의 사촌이자 그룹의 부회장. 그는 이 공백을 가장 뻔뻔하고 대담하게 채우는 인물이었다. 테이숭은 공식적으로는 준효를 보좌하는 위치였으나 실제로는 이미 모든 주요 의사결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다. 준효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은 타이숭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고 그의 오만함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테이숭은 종종 준효의 서재에 와서 형식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대신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갈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는 준효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준효, 프로젝트 지니시스의 구조 조정을 위해 긴급 이사회 소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서명이 필요해요. 물론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태이승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준호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듯한 비웃음이 깔려 있었다. 준효는 펜의 차가운 금속을 손가락 끝으로 느꼈고 태이승의 손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는 무례함 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는 서명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지금 저항하는 것은 때 이른 자살 행위임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슬의 한 골이었고 준효는 이 사슬을 끊을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효는 자신이 본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태이순과 그 배후 세력이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그는 약자로 위장한 채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했다. 그는 서명을 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강철을 긁어내는 듯한 미세한 저항을 담고 있었다. 테이숭은 의심 없이 서류를 챙겨 떠났고 준효는 곧바로 트키 킴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젝트 지니시스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비공식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트키 킴은 준효에게 충성을 다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고 그의 침묵은 복잡한 전략의 시작을 의미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준효는 홀로 식사를 했다. 그는 숟가락과 포크의 위치를 완벽하게 기억했지만 식사를 돕는 하녀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조차 그에게는 짐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의 삶은 모든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영혼을 갉아먹는 고독을 안겨주었다. 준효는 자신이 단순히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가 아니라 곧 벌어질 거대한 전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고독한 전사임을 되뇌었다. 그는 자신의 시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증명해야만 했다. 고요하고 엄숙해야 할 저택의 평화는 예상치 못한 소란과 함께 깨졌다. 준효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언쟁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경비 책임자의 격앙된 목소리와 그에 맞서는 낯선 사람의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경비 책임자는 즉시 침입자를 제압하려 했으나 낯선 이는 그들의 권위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준효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구역에 누가 그리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경비 책임자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준효는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때 작고 맑은 목소리가 모든 소란을 뚫고 준효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그 목소리는 6살 정도의 어린 소녀의 것이었고 그 안에 담긴 확신은 성인의 권위마저 압도하는 듯했다. 준효는 자신의 심장이 멈칫하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순수하면서도 동시에 잊고 싶었던 어떤 과거의 아픔을 건드리는 파문을 일으켰다. 작은 발소리가 조심스럽지만 망설임 없이 준효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하녀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고 경비들은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했다. 준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오직 소리만을 이용해 그 소녀의 존재를 감지했다. 소녀는 준효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섰고 준효는 그 작은 존재로부터 예상치 못한 강한 생명력을 느꼈다. 그것은 그동안 그를 둘러쌌던 죽음과 같은 정적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아저씨, 저 좀 보세요. 저는 서예진이라고 해요. 소녀는 준호의 앞에 서서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딸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폭탄 선언을 넘어 준효에 통제되고 계산된 세계를 산산조각 내는 지진과 같았다. 준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하녀들은 숨을 멈췄으며 뒤늦게 도착한 TS옹의 비서가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했다. 준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회의실에서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지휘했던 냉철함 그대로였다. 말도 안 돼. 이 아이를 당장 내보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 테이성의 비서가 경비들에게 소리쳤다. 준효님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준효는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다.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최고 권위자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작은 존재에게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준효의 머릿속에서는 이 소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기업적, 그리고 감정적 파장을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왜 내가 너를 믿어야 하지, 예진아? 준효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의 질문은 소녀를 떠보려는 의도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작은 희망의 불꽃을 그 자신도 부인할 수 없었다. 수년 동안 준효는 일에만 매달렸고 가족이나 사생활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과거 깊숙한 곳, 잊고 싶었던 어느 순간에 이 소녀와 연결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이 거대한 드라마는 그의 시력을 넘어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CUAG는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준효의 앞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덮이는 듯한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아저씨를 고쳐줄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의사도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해줄 수 있어요. 단 하루 만에. 이 엄청난 주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경비 책임자는 코웃음을 쳤고 테이성의 비서는 즉시 정신과 의사를 부르려 했다. 그들에게 이 소녀는 명백히 미친 사람이거나 누군가 고용한 교활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하지만 준효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그 순수한 확신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력이 아니었다. 준효는 자신의 시력을 잃은 후
수많은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을 들으며 살아왔기에 진실의 미묘한 울림을 구별해낼 수 있었다. 그는 이 소녀의 등장이야말로 그를 짓누르던 18개월간의 어둠을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그룹의 운명이 걸린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경비들은 모두 물러서, 그리고 의료진에게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전해 준효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내 방으로 데려와. 오늘 밤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겠다. 준효의 이 결정은 테이순과 그의 측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테이숭의 비서는 당황하여 준효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려 했지만 준효는 무시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서서 작은 손이 자신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는 것을 느꼈다.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고 그것은 준효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접촉이었다. 준효는 예의지인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예의지인의 발소리에서 느껴지는 리듬감과 자신감이 그녀가 허풍쟁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소녀가 태이상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열쇠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사기꾼이라면 준효는 그녀를 이용하여 테이숭의 측근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할 수도 있었다. 준효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침실에 도착하자 예의지인은 준호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안내했고 그 움직임은 마치 그녀가 이 방의 주인이자 치료사인 것처럼 능숙했다. 준호는 그녀의 행동에 완전히 몸을 맡겼다. 아저씨가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아저씨를 고치는 동안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해요. 예의지인은 진지한 어조로 준효에게 부탁했다. 그녀는 단순히 시력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떤 것을 건드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혹은 준효가 상상하는 그녀의 눈빛은 비범한 힘을 담고 있었다. 준호는 방문을 잠그고 의료진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제 이 작은 소녀에게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기로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얼굴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 손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강력했다. 준효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테이순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세상은 준효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영원한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될 터였다. 예이지는 준효의 눈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준효는 피부를 통해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과 함께 마치 자신의 눈 주변의 모든 신경이 다시 태어나는 듯한 강렬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세포가 활성화되는 통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굳어있던 영혼의 빗장이 풀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준효는 이를 악물었고 침묵 속에서 예이지인은 작은 목소리로 알 수 없는 언어 혹은 주문 같은 것을 속삭였다. 준효는 그 소리가 수백 년 전의 깊은 샘물처럼 맑고 고귀하게 느껴졌다. 고통은 몇 분 동안 절정으로 치달았고 준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시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러나 곧 고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변했다. 그는 눈꺼풀을 통해 미세한 붉은 빛과 노란 빛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18개월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예이지인은 그를 안심시키듯 작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준효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니었고 그의 인생 전체를 정의할 기적이 펼쳐지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예이지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이제 됐어요, 아저씨. 하지만 당장 눈을 뜨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아저씨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해요. 예지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임무를 완수한 장군의 목소리처럼 단호했다. 준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시야가 명확하게 돌아왔음을 느꼈다. 그는 눈꺼풀 안쪽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귀한 빛이었다. 준효는 감격했지만 예지인의 경고를 잊지 않았다. 그는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준효는 이재인에게 고맙다고 속삭였고, 그녀는 준효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준효는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채 그의 시야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놀라운 기적을 세상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CEO SEO 준호는 여전히 눈이 멀었다는 사실은 그의 적들에게 완벽한 착각을 심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강력한 사냥꾼으로 변모했다. 테이성, 네가 내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겠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의 틈새를 뚫고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시오 주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지만 그의 시신경은 이미 완벽하게 되살아나 있었다. 그는 몇 초간의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18개월 만에 마주하는 세상은 선명했고 색채는 더욱 강렬했으며 모든 사물은 섬세한 윤곽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치 평생 흑백 영화만 보다가 갑자기 컬러 TV를 켠 듯한 압도적인 감각을 느꼈다. 눈앞에 펼쳐진 익숙한 침실은 이제 비밀스러운 전쟁을 시작할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 그의 팔에 안겨 잠든 SU 예지인은 세상 모르는 듯 평온한 숨을 쉬고 있었다. 준효는 그 작은 얼굴을 눈으로 처음 보았고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맴돌았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에게 시력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돌려주었고, 이제 그들의 운명은 뗄 수 없는 실타래처럼 엮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지인의 머리카락과 뺨에 남아있는 미세한 먼지까지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니라 진실을 해부하는 정밀한 현미경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준효는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여전히 시각 장애인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다시금 눈꺼풀을 내리고 이전에 무력했던 자세로 돌아갔다. 준효는 고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지인을 깨웠다. 예진아, 이제 아저씨가 너와 함께 이 방을 나가야 해. 하지만 기억해야 해. 아저씨는 아직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스러운 동맹을 맹세하는 은밀한 서약이었다. 예지인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행동에는 완벽한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준효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방을 나서는 순간부터 눈이 먼 CEO의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신중했고 시선은 허공을 헤매었으며 청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듯한 미세한 불안감을 연출했다. 그의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이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남은 준효의 타고난 전략가적 본능이었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경비 책임자와 준효의 주치의인 덕터 초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노골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다. 덕터 초이는 준효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어제 준효가 그 작은 소녀를 방 안으로 들인 행동은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예지인의 주장은 정신착란에 가까운 헛소리에 불과했다. 준호님, 어젯밤의 행동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 아이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덕터 초이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이 아이를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고 주녀님의 정신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덕터 치오이는 주녀의 상태가 악화되어 판단력을 잃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주녀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제이넥스스의 수장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주녀는 여전히 허공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마치 덕터 쇼이의 목소리를 듣는데 집중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덕터 쇼이, 나는 이 아이의 목소리에서 기이한 힘을 느꼈어. 수백 명의 의사가 실패한 마당에 이 작은 희망마저도 외면할 수는 없지 않나. 주뇨의 목소리에는 절망에 사로잡힌 남자의 미약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덕터 초이는 주뇨가 절박함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때 캥 테이숭이 그의 비서들과 함께 저택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테이숭의 표정은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왔다. 테이숭에게 예지인의 등장은 단순히 소란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주뇨의 재산과 그룹 승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비춰졌다. 그는 주뇨가 정상적인 후계자를 얻는 것 자체를 허용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계획은 주뇨의 무력함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 외부에서는 지금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테이상은 냉혹하고 압도적인 목소리로 준호를 몰아세웠다.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아이는 누구이며 어떻게 경비를 뚫고 들어왔지? 이건 명백한 보안 실패이자 그룹 이미지에 대한 테러 행위와 다름없어. 당장 이 아이를 경찰에 넘겨야 해. 테이승의 목소리에는 준효에 대한 우려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초조함이 더 크게 묻어났다. 준효는 고개를 돌려 타이승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다. 비록 그는 타이승의 표정을 정확히 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였다. 테이성,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나는 그저 작은 희망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야. 준요는 힘없이 대답했다. 게다가 이 아이는 나에게 딸이라고 했어. 아무리 정신이 혼미해도 나는 이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내보낼 수 없어. 준요는 교묘하게 법적인 문제를 들춰내 테이성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테이숭은 준요의 갑작스러운 법적 대응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는 준요가 그렇게 냉철하게 생각할 능력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법적 확인? 준요, 당신은 18개월 동안 의식을 잃은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 이 아이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인가? 테이숭은 준요의 과거를 들춰내며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했다. 하지만 준요는 테이숭의 논리적 허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과거는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지. 준요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웠다. 나는 이 아이를 감금하려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나의 혈육이라면 그녀를 함부로 내보내는 것은 제이넥스스의 미래에 대한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준효는 예진의 존재를 그룹의 미래와 연결시키며 타이승이 쉽게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었다. 테이승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공개적으로 준효의 가족관계 확인을 막을 명분은 없었다. 테이승은 덕터 초이와 경비 책임자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준효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준효가 이 아이에게 심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을 우려했고 이는 태일성에게는 그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었다. 태일성은 한 발 물러서는 척했다. 좋아,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지.
하지만 그때까지 이 아이는 이 저택에 지정된 구역을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의료진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어야 해. 이것은 사실상 예지인을 인질로 잡는 것과 다름없었다. 준효는 태희성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는 태희성이 예지인을 저택 안에 붙잡아 두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예지인이 가까이 있을수록 준효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태희승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고마워, 태희승. 네가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는군. 준효는 태희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는 태희승에게 준효가 여전히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다. 태희성은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준호에 대한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다. 태희승이 떠난 후 준효는 잠시 동안 혼자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메모지를 만졌다. 특히 킴과의 비밀 연락망을 통해 어젯밤 예지인의 신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한 내용이었다. 준효는 예지인의 능력이 기적에 가까웠지만 그 기적 뒤에는 반드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전략가적인 두뇌는 이미 예지인의 등장을 둘러싼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예지인을 안전한 서재로 데려갔다. 서재는 준호의 개인 공간으로 태희승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준호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예지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예진아, 너는 정말 대단해. 내 덕분에 아저씨는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 준효는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이 순간만큼은 CEO로서의 가면을 벗고 자신을 구해준 작은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예이지인은 준효의 말을 듣고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준효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안겨주었다. 아저씨가 이젠 진짜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까 저에게는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어요. 이 지인이 말했다. 하지만 타이승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알면 아저씨에게 더 나쁜 일을 할 거예요. 이 지인의 직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준효의 눈을 치료하는 능력을 넘어 주변 사람들의 선악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듯했다. 그녀의 존재는 준호에게 강력한 보호막이자 예리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도구가 되었다. 준효는 예지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타이송을 안심시키고 그가 저지른 모든 부패와 음모를 밝혀낼 때까지 가짜 맹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효는 예지인에게 자신의 눈이 먼 것처럼 행동하고 그가 어떤 물건을 찾아야 하거나 누군가를 관찰해야 할 때 예지인이 그의 눈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부탁했다. 예지인은 이 비밀스러운 임무에 흥미를 느끼고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전쟁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며칠 후 타이송은 예지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는 준효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준효는 과거 해외 유학 시절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었던 한 여인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준효는 그룹 승계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해야 했고 그 일은 준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에이 지인의 등장은 단순히 그룹의 분쟁을 넘어 준호의 봉인된 과거를 다시 불러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태이송은 예지인이 준효의 혈육이 아님을 증명하여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었지만 준효는 이미 이 모든 절차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준효는 태이숭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고 예지인의 존재로 인해 태이숭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태이숭은 준효의 눈먼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하고 무모해지고 있었다. 준효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타이숭의 발목을 잡을 기회를 모색했다. 준효는 예의지인의 안내를 받아 서재 벽에 숨겨진 비밀 금고에 접근했다. 예의지인의 눈은 준효의 손이 금고의 미세한 자물쇠를 정확하게 만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금고 안에는 준효가 시력을 잃기 직전에 준비했던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지니시스와 관련된 준효의 개인적인 연구 기록과 TA숭이 수년 전부터 그룹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사용했던 복잡한 비자금 계좌의 초기 증거였다. 준효는 그 서류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타이숭의 부패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임을 깨달았다. 태이숭은 준효가 여전히 무력하다고 생각하며 저택 내에서 더욱 공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준효의 주요 비서였던 특히 킴을 멀리 보내고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준효의 개인 비서로 배치했다. 준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태이숭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준효는 자신의 눈이 멀었다는 이 기만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타이숭의 심리를 끝까지 자극하고 그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되찾은 그 순간은 단순히 시력 회복 이상의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준호는 예지인의 손길이 자신의 눈에 닿았을 때 격렬하고 타오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어떤 존재가 그의 시신경에 깊이 침투했던 독소를 억지로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고통은 육체적인 경계를 넘어섰고 그를 절망에 빠뜨렸던 18개월간의 모든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것 같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아냈지만 온몸의 근육은 강렬하게 경련하며 고통에 저항했다. 예의지인의 작은 손에서 흘러나오는 힘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하고 강력한 생명 에너지였다. 준효는 그 힘이 그의 망가진 세포를 재배열하고 시력을 앗아갔던 잔혹한 독성 물질의 흔적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을 느꼈다. 그 과정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과 같았다. 고통이 잦아들자 그는 두려움과 감격이 뒤섞인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비로소 세상이 다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감각이 명확하게 증폭되었다. 새로운 시야는 준효에게 단지 세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를 둘러싼 환경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해체하는 능력을 주었다. 그는 침실 천장의 미세한 균열, 가구 위의 먼지 입자, 심지어 예지인의 작고 섬세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이전의 소리와 촉감에만 의존했던 그의 세계는 이제 압도적인 시각 정보로 가득 찼다. 준효는 자신의 회복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낼 하늘이 준 기회임을 깨달았다. 이 새로운 시각은 준효가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이제 시력을 잃기 직전 자신에게 공격을 가했던 순간의 기억을 선명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다. 당시 그는 독특한 화학물질 냄새와 함께 눈 주변에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이제 준효는 그 냄새가 제이넥스스에 폐쇄된 연구시설인 프로젝트 지니시스에서 다루던 특정 합성물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룹 내부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치밀한 계획 범죄임을 명백히 증명했다. 아침이 되자 덕터 초이와 그의 의료팀은 준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다. 준효는 이미 완벽하게 맹인의 역할에 적응한 상태였다. 그는 덕터 초이의 발소리, 호흡소리, 심지어 긴장감까지도 정확하게 감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덕터 초이는 준효의 안구를 검사했고 그의 전문적인 눈으로는 어젯밤의 격렬한 치료로 인한 어떠한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예의 지인의 힘은 의학적 검사를 완전히 비껴갔던 것이다. 여전히 망막의 반응은 미미합니다. 주니어님, 어젯밤의 소동이 당신의 신경을 더욱 피로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덕덜 초이는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진단했다. 그는 주뇨가 그 작은 소녀에게 완전히 기댈 수밖에 없는 심리적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주뇨는 덕터 초이의 손길에 미세하게 반응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잠시 망설이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이 모든 것이 주뇨가 자신의 회복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연극의 일부였다. 덕터 초이가 주뇨의 시력 회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타이승에게 보고하자 타이승은 안도감과 함께 더욱 노골적인 자신감을 드러냈다. 타이승은 주뇨가 여전히 통제 가능하고 자신의 지배력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주뇨는 테이상의 표정과 몸짓을 처음으로 직접 보았고 그가 숨기고 있던 오만함과 냉혹함의 깊이에 소름이 돋았다. 테이송의 얼굴에는 주뇨에 대한 가짜 걱정과 그룹을 장악한 승리자의 미소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 내가 그룹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편안히 쉬면 됩니다. 테이숭은 준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준호는 테이숭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지만 테이숭은 준호의 초점 없는 시선에 안심하며 자신의 말을 계속했다. 준호는 그 순간 테이숭이 자신의 시력을 앗아간 배후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제이넥스스를 개인적인 부와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이제 타이숭의 몰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준효는 예이지인을 자신의 비밀 서재로 데려갔다. 예이지인은 그가 진정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자 그의 비밀스러운 동료였다. 준효는 예이지인의 시각적 도움을 받아 이전의 감각으로만 파악했던 서재의 모든 배치와 숨겨진 보안 장치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는 타이숭이 설치해둔 미세한 감청 장치를 쉽게 찾아내 해체했고 이로써 준효는 저택 내에서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안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확보했다. 예진아, 이제부터 너는 나의 눈이 되어야 해.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준효는 예진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테이숭 아저씨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와 접촉하고 어떤 서류를 만지는지 자세히 알려줘야 해. 예이지인은 이 중요한 임무에 흥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수한 시각은 준효가 놓칠 수 있는 미묘한 배신과 숨겨진 긴장을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준호는 예재인에게 자신이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그 서류들은 프로젝트 지니시스의 초기 연구 보고서와 테이상 이 그룹 자금을 빼돌린 비자금 계좌의 일부 증거였다. 준호는 시력을 되찾은 후 그 증거들의 복잡하고 섬세한 연결고리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프로젝트 제니시스의 핵심 연구 내용이 신경계 독소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준효를 눈멀게 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그는 특히 킴과의 연락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킴은 현재 그룹의 지방지사로 발령받아 테이숭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여전히 준효에게 충성했다. 준효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특히 킴에게 테이숭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MA와 해외 투자건에 대한 모든 재무 기록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준효는 테이숭이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불법적인 거래가 그의 발목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며칠 동안 준호는 맹인 CEO의 역할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그는 식사할 때 포크를 더듬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는 데 주저했으며 중요한 문서를 만질 때는 인쇄된 글자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는 연기를 했다. 테이스웅은 준효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준효의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판단하여 더욱 대담하게 그룹을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테이숭의 오만함은 이제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그는 자신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었다. 준효는 테이숭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JNXS의 핵심 기술인 프로젝트 제네시스를 경쟁사인 오메가 코오피에 헐값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테이숭의 의도는 그룹 자금을 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효가 평생을 바친 연구 성과를 파괴하는 복수심도 포함되어 있었다. 준효는 이 매각이 성사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 거래가 테이숭을 법적으로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준호는 서재에서 혼자 수많은 밤을 보냈다. 그는 빛이 돌아온 자신의 눈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보안 데이터베이스와 기업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테이슨과 오메가 콜프 간의 비밀 거래 경로를 추적했고 그 거래의 중심에는 테이슨의 오랜 친구이자 부패한 변호사인 팔키 연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준효우는 이제 자신의 싸움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제이넥스스 그룹의 미래와 공정성을 위한 정의의 싸움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아저씨, 저 사람이 타이숭 아저씨의 방으로 이상한 서류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서류에는 외국어 글자가 많이 쓰여 있었고 겉에 오메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이지인이 준호에게 속삭였다. 준호는 예이지인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예이지인의 순수한 관찰력은 준호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였다. 그는 예이지인에게 타이숭의 방에 숨겨진 서류를 볼 수 있는지 물었고 예이지인은 경비의 눈을 피해 잠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준효는 예이지인에게 작은 무선 통신기를 주었고 그녀가 테이숭의 방으로 잠입했을 때 준효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서류를 보지 못했지만 예이지인의 설명을 통해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예이지인은 어린아이 특유의 섬세함으로 서류의 주요 단어와 구절을 준호에게 전달했다. 그 서류는 오메가 콜프와의 프로젝트 지니시스 매각 계약서 초안이었고 준효는 테이쌍이 이 거래를 통해 엄청난 비자금을 챙기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준효는 이 비밀 정보를 특히 킴에게 전달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준호는 테이숭이 너무 확신하여 스스로 발을 헛디딜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있는 전략을 펼쳤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의 희생자가 아니라 빛 속에서 그림자를 사냥하는 치명적인 포식자였다. 그의 복수는 차갑고 계산적이며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CEO 준효에게 가짜 맹인의 역할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섰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자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대 장치였다. 그는 시력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움직임을 신중하게 계산하여 눈먼 사람의 미세한 버릇과 불안정함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준효는 컵에 차를 따를 때 일부러 손을 떨었고 복도를 걸을 때 지팡이를 사용하여 바닥을 더듬었으며 누군가 말을 걸 때마다 미묘하게 초점을 놓친 채 고개를 돌리는 습관을 들였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하여 그를 24시간 감시하는 테이쌍의 부하들과 주치의 덕터 초이조차도 준효의 상태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준효는 이 안심감을 이용하여 그들이 감히 그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적인 순간들까지도 엿들을 수 있었다. 그의 눈은 벽과 가구 사이의 그림자 속에서 혹은 그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모든 비밀스러운 대화와 몸짓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아는 청중이자 치명적인 심판관이었다. 준효는 특히 캥 테이숭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테이숭은 준효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준효의 앞에서
가장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고 때로는 준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연민 어린 척 위로했다. 준효는 그 모든 위선적인 몸짓을 눈으로 확인하며 타이숭에 대한 증오심 대신 차가운 전략적 분노를 키워나갔다. 이 오만함이야말로 타이숭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준호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타이숭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준효는 서재에서 태이성이 그의 새로운 비서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목격했다. 태이숭은 프로젝트 니시스 매각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자신의 비서에게 암호화된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준효는 문을 등진 채 서서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고개를 기울였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의 문서와 티에쌍의 입모양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문서들은 테이숭이 제인 넥수스를 팔아넘기는 대가로 받을 비밀 커미션의 규모를 상세히 보여주었다. 이 계좌는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돼. 이건 내가 준효에게서 이 그룹을 완전히 되찾는 대가다. 테이숭의 입모양은 명확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담겨 있었다. 준효는 즉시 예이제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예이제인은 책상 아래에 숨어 있다가 테이상의 비서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암호화된 통신기로 준효에게 속삭였다. 준효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록했다. 준효는 이 새로운 정보를 특히 킴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절차를 사용했다. 그는 맹인들이 사용하는 점자 타이핑 기계를 이용해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처럼 위장했고 그 내용은 실제로는 강력하게 암호화된 지시 사항이었다. 특히 킴은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고 즉시 테이숭의 비밀 계좌를 추적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준효의 지시는 단순히 계좌를 찾는 것을 넘어 그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역추적하여 타이숭의 네트워크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한편 준호는 이재인의 기원에 대한 조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예이지인이 보여준 비범한 능력, 즉 그의 시력을 회복시킨 그 치유의 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준효는 시력을 잃기 전 유럽의 한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만났던 재능 있는 한국인 연구원인 덕터 미나를 떠올렸다. 준효는 그녀와 짧고 격렬한 관계를 맺었으며 그녀는 준효가 제이넥수스로 복귀하기 직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준효는 예이제인의 외모에서 미나의 섬세한 특징을 발견했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효는 특히 킴에게 테이숭을 감시하는 동시에 덕터 미나의 행방과 그녀가 프로젝트 제네시스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예이지인의 등장이 타이숭의 음모와 타이숭이 탐내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준효는 예이지인이 단순히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테이숭이 준효를 눈멀게 하려 했던 궁극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테이숭은 준효의 무력한 모습에 더욱 안심하며 그룹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그는 준효의 충신들을 모두 지방이나 한직으로 좌천시켰고 자신의 사람들을 핵심 부서에 배치했다. 준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인사이동이 테이성의 네트워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배치도는 준호에게 테이상 권력 구조의 약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준호, 나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룹의 안정을 위해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모든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했습니다. 테이상은 준효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준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테이상이 파놓은 함정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준효는 테이승이 제거한 인물들 중
일부가 테이승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그들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준효는 예이지인과 함께 저택 내에 숨겨진 장소에서 종종 시간을 보냈다. 그는 예이지인에게 자신의 과거와 그룹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고 예이지인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 과정에서 준호는 예지인이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때때로 준호의 계획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했고 준호가 다음에 취할 행동을 예측하는 듯한 미묘한 암시를 주기도 했다. 준효는 그녀의 능력이 시력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티이성 아저씨는 내일 오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창문이 없는 검은 방에서요. 예지인이 준효에게 속삭였다. 준효는 예지인의 이 정보를 곧바로 확인하기 위해 타이숭의 개인 일정표를 은밀하게 조사했다. 그는 테이숭의 비서가 남긴 작은 메모에서 예지인의 정보와 일치하는 약속, 즉 오메가 콜피 최종 검토라는 기록을 발견했다. 준효는 타이승이 프로젝트 니시스 매각을 위한 최종 합의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준효는 타이승이 이사회 승인 없이 그룹의 핵심 자산을 매각하려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 이 불법적인 거래는 테이성을 몰락시킬 가장 강력하고 법적으로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준효는 테이숭이 자신의 권력에 너무 도취되어 사소한 법적 절차마저 무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전략은 테이숭이 스스로 덫을 완성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준효는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회복하는 데도 집중했다. 그는 테이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일찍 저택의 개인 체육관에서 비밀리에 훈련했다. 시력이 돌아온 후 그의 움직임은 더욱 정확하고 강력해졌다. 준효는 과거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던 경험을 되살려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그는 타이숭이 궁지에 몰리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순간에 대비해야 했다. 특히 킴으로부터 타이숭의 비밀 계좌가 스위스에 있는 글로벌 트러스트 뱅크를 통해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준효는 이 국제적인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글로벌 트러스트 뱅크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준효의 목표는 단순히 테이승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부패 네트워크를 국제적인 망신과 함께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었다. 준효는 예제인에게 자신이 맹인으로서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 즉 심리적 고립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진아, 너는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유일한 빛이었어. 사람들은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더 강해지고 있었지. 준호는 예지인에게 그의 심리적 깊이와 전략적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심을 털어놓았다. 예이지인은 준효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유대감은 단순한 부녀 관계를 넘어 전우애와 깊은 신뢰로 발전했다. 타이수는 이틀 후 오메가 콜프와의 비밀 거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을 발표했다. 태이상은 이미 충분한 이사들을 매수했다고 확신했기에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 준효는 이 이사회가 태이상의 몰락을 알리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준효는 이사회에서 사용할 수많은 논리적 반박 자료와 증거 목록을 자신의 서재에서 밤새워 준비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추측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제이넥스스 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은 캉 테이숭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모인 이사들은 이미 테이숭에게 매수되었거나 그의 압도적인 권력에 굴복한 이들이었다. 회의의 유일한 안건은 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연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제네시스를
경쟁사인 오메가 콜프에 매각하는 것이었고 티일숭은 이 매각을 통해 막대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다. CEO 준효는 여전히 맹인 CEO의 역할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TA숭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지정된 자리에 앉았고 그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회의실 중앙의 빈 공간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효의 눈은 이미 회의실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숭의 얼굴에 떠오른 노골적인 승리감, 매수된 이사들의 비굴한 눈빛, 그리고 회의를 주재하는 테이숭의 목소리에 담긴 오만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테이숭은 준호의 눈먼 상태를 공개적으로 이용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준호님은 현재 그룹의 미래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룹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타이숭의 말은 동정심을 가장했지만 그 속내는 준효의 무력함을 강조하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교활한 시도였다. 매각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고 이사들은 형식적인 질문만 던질 뿐이었다. 준효는 타이숭이 의도적으로 매각 절차를 빠르게 밀어붙여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알았다. 준호는 조용히 손을 들었고 그의 느리고 신중한 동작은 오히려 회의실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테이상 부회장, 프로젝트 제니시스의 가치 평가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충분히 거쳤습니까? 준효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질문은 테이상의 허를 찔렀다. 테이숭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준효를 안심시키려 했다. 물론입니다, 준효.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미 가치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 이상의 지연은 그룹의 기회비용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테이숭은 상세한 보고서를 제시하는 대신 전문가와 기회비용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여 준효의 질문을 무마하려 했다. 준효는 이 답변이 나중에 타이숭을 법적으로 옥죄는 데 사용될 결정적인 증거임을 알고 만족했다. 준효는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이사회 승인 없이 핵심 자산을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액 주주들의 법적 대응 위험에 대해 변호인단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준효의 질문은 법적인 절차의 미흡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었다. 테이숭은 점점 더 초조해졌지만 준효가 맹인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오만함을 더했다. 그는 준호가 질문의 복잡한 논리적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반대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준호, 모든 법적 위험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테이숭은 목소리를 높여 준효를 공개적으로 훈계했고 매수된 이사들은 테이숭을 지지하며 준효에게 침묵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테이숭은 준효를 구시대적인 경영자로 몰아세우며 자신이 그룹의 유일한 합법적인 구원자임을 주장했다. 준호는 침묵으로 응수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테이숭의 몰락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결국 테이숭의 압도적인 권력과 교묘한 조작 덕분에 프로젝트 제니시스 매각 안건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테이숭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준효에게 다가왔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준효. 당신은 그룹을 잘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나의 방식대로 할 때입니다. 타이숭은 준호의 어깨를 붙잡았고 준호는 타이숭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지배적인 태도와 경멸을 감지했다. 준효는 그의 시선을 태성의 눈에 고정했지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미묘한 연기로 태성을 완전히 속였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태성의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겉으로는 패배한 CEO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숭이 이사회 승인이라는 최종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준효는
이제 이 거래의 세부 사항, 특히 태이송이 개인적으로 챙긴 비자금의 흐름을 폭로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법적 대응의 물꼬는 이미 터진 셈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준호는 이혜지인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이혜지인은 준호에게 이상한 예지력을 보여주었다. 아저씨, 태이상 아저씨가 오늘 밤 꿈을 꿨어요. 피가 가득한 금고 꿈을 꾸고는 아주 불안해했어요. 이희재인의 이 통찰력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녀는 타이숭의 깊은 불안감과 죄책감을 감지하고 있었고, 이는 타이숭의 행동이 곧 무모해질 것임을 암시했다. 준효는 예의지인의 능력이 단순한 치유를 넘어 심리적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준효는 예재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타이숭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 태이숭은 매각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그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리려 할 것이다. 준호는 즉시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드키 킴에게 지시를 내렸다. 글로벌 트러스트 뱅크의 해당 거래를 즉시 추적하고 자금이 유입되는 즉시 이 거래가 불법적인 매각 대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라. 준효는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특히 킴은 준효의 지시를 받고 목숨을 건 작전을 시작했다. 그는 태이상의 부패한 변호사 팔크의 금융기록에 은밀히 접근했고 태이상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복잡한 구조를 파악했다. 특히 킴의 조사에 따르면 태이상은 프로젝트 제니시스 매각 대금의 20%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우회시키려 했으며 이 자금은 태이상이 준효를 눈멀게 하는데 사용한 독소 개발 연구 비용을 상환하는데도 일부 사용될 계획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준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태이상은 단순히 그룹의 자산을 훔친 것이 아니라 준효의 삶과 프로젝트 제니시스의 연구 성과를 짓밟아 개인적인 복수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준효는 자신의 복수가 정당하며 다이숭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제이넥시스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음을 더욱 확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대중에게 진실을 공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효는 예지인에게 자신의 다음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눈이 멀었다고 믿고 있는 TA성의 오만함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효는 예의지인에게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걷거나 움직일 때 미세한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의 연기가 완벽해야 했기에 예지인의 섬세한 도움은 준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태이승은 이사회 승인 후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는 준호를 초대한 후 준호가 참석자들 앞에서 불완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은밀한 만족감을 느꼈다. 태이승은 준호의 눈먼 상태를 자신의 권력의 영구적인 상징으로 삼고 싶어 했다. 준호는 이 파티에 참석하여 일부러 와인을 흘리거나 샴페인 잔을 놓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며 자신의 무력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파티에 참석한 모든 부패한 이사들과 테이승의 동맹들을 정확하게 스캔하고 있었다. 파티 도중 타이승은 공개적으로 준효에게 다가와 조롱하듯 말했다. 준효,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그룹은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이 말은 타이승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준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태이상, 어둠 속에서도 빛은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준효의 이 알 수 없는 말은 태이승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준효는 이 파티를 이용하여 타이승의 측근 중 한 명인 재무이사 리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준효는 리 이사의 아들이 제이넥스스의 장학금 지원을 받았으며 그가 태이승의 부패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준효는 리 이사에게
명확하게 말했다. 리 이사,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협력한다면 나는 당신의 아들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준효는 맹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상대방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리 이사는 준효가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는지에 충격을 받았지만 준효의 단호한 목소리와 그의 눈먼 상태를 가장한 압박감에 결국 굴복했다. 리 이사는 테이쌍이 프로젝트 제니시스 매각 대금의 일부를 조작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결정적인 내부 정보를 준효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내부자의 증언은 타해숭을 무너뜨릴 준효의 계획에 활용점정을 찍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준효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고 다음 단계는 TA숭과의 직접적인 대결이었다. 캥 테이성이 프로젝트 제니시스 매각 승인이라는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 있을 때 CEO 준효는 그림자 속에서 치명적인 반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택을 벗어나는 것은 준호에게 18개월 만의 외출이자 그의 맹인 연기가 시험대에 오르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는 경비 책임자에게 건강검진을 위해 외곽의 개인 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이는 테이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준효는 겉으로는 지친 환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목표물을 정조준한 날카로운 사냥꾼과 같았다. 준효는 이재인의 손을 잡고 경비원들 앞에서 차에 올랐다. 그는 차 문턱을 더듬는 완벽한 연기를 했고 좌석에 앉아서도 마치 불안정한 듯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하지만 차가 사설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준효는 눈을 똑바로 뜨고 운전자와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후방 거울로 관찰했다. 이지인은 준호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경비원들의 미묘한 긴장 상태를 보고했고, 준호는 이 모든 정보를 조합하여 완벽한 탈출 타이밍을 계산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제이넥스스 그룹이 과거 폐쇄했던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구 보관소, 코드명 아카이브스이었다. 그곳은 테이숭도 존재 자체를 잊었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다. 준효는 아카이브스엠에 자신의 시력을 앗아간 독소와 관련된 결정적인 초기 연구 파일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파일들을 확보하여 테이숭의 범죄를 증명하고 프로젝트 제니시스 매각을 무효화할 결정적인 법적 증거를 찾고자 했다. 아카이브스엠에 도착하자 준효는 자신의 차를 따라온 경비원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요구했다. 그는 예이지인에게 주변의 모든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예이지인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은 경비원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준효는 이 점을 활용하여 보안 구역으로 은밀히 침투할 수 있었다. 준효는 이제 자신의 시력과 예이지인의 통찰력, 그리고 과거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자신의 신체 능력을 총동원해야 했다. 보관소의 입구는 낡았지만 최첨단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준호는 과거 그룹 회장으로서 설정했던 자신의 홍채 인식 정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 그는 눈이 먼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준효는 비밀 코드를 입력하고 차가운 강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경비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준효는 예지인에게 문 앞에서 망을 보게 하고 보관소 깊숙이 들어갔다. 보관소 내부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데이터 보관 환경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준효는 예지인의 도움 없이도 완벽한 시력으로 방대한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마침내 프로젝트 제니시스 서브섹션 카이메라라는 이름이 붙은 봉인된 폴더를 발견했다. 이 파일들은 준호가 시력을 잃기 직전까지 진행했던 가장 비밀스럽고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연구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 파일들은 태이숭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넘어 준요 자신의 과거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파일을 검토하면서 준요는 충격적인 진실에 직면했다. 프로젝트 차이메라는 신경계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고 영구적인 시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독소 개발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 책임자가 바로 과거 준호와 관계를 맺었던 덕터 파이케 미나였다. 파일에는 덕터 미나의 연구 일지와 함께 그녀가 비밀리에 이 연구소에서 옛지인을 출산하고 키웠다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이 지인은 단순한 그의 딸이 아니라 프로젝트 차이메라와 그 독소의 잔인한 결과로부터 보호받아야 했던 순수한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준효는 예이지인의 치유 능력이 프로젝트 카이메라 독소에 대한 신체적 또는 유전적 저항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녀의 몸은 독소에 대한 해독제를 만드는 생체 반응로와 같았을 수도 있다. 이 깨달음은 준호에게 깊은 고통과 함께 예이지인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태이숭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 예이진의 존재와 그녀의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파일 마지막에 첨부된 타이숭의 친필 메모였다. 메모에는 프로젝트 차이모라의 독소를 최종 목표에 사용하는 데 대한 지침이 담겨 있었고, 그 날짜는 준호가 시력을 잃은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태이숭이 준효를 눈멀게 한 사건을 직접 지시했음을 증명하는 피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였다. 준효는 그 메모를 복사하고 나머지 파일들을 원래대로 봉인하여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보관소의 보안을 다시 강화했다. 이때 준호는 특히 킴으로부터 긴급하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프로젝트 지니시스 매각 대금의 불법 우회 자금이 글로벌 트러스트 뱅크의 타이상 계좌로 곧 입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준효는 즉시 행동해야 했다. 그는 아카이브스M에 설치되어 있던 고성능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글로벌 트러스트 뱅크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준효는 과거 해커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시력은 복잡한 코드를 빠르게 입력하는데 완벽한 도움을 주었다. 준호는 태이숭의 불법 계좌에 대한 모든 증거, 즉 리 이사가 제공한 내부 정보와 특히 킴이 추적한 자금 흐름도를 종합하여 글로벌 트러스트 뱅크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업로드했다. 이 행동은 해당 계좌가 잠재적인 자금 세탁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시스템에 경고하는 것이었고, 태이숭의 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 계좌가 임시 동결되도록 유도하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준효는 태이숭의 자금줄을 끊어버릴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이다. 작전을 완료한 준호는 아카이브샘을 빠져나와 예지인에게 돌아갔다. 그는 경비원들 앞에서 다시 맹인의 역할로 돌아갔고, 지팡이와 느린 걸음걸이를 사용하여 자신이 보관소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연기했다. 경비원들은 준효가 자신의 과거 연구 자료를 확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짐작했고, 그들의 경계심은 완전히 풀렸다. 준호는 차에 다시 오르며 태이성이 곧 겪게 될 금융적 재앙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준효는 예지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이제 예지인의 존재가 자신의 시력 회복 이상의 의미를 지님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복수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예진아, 너는 정말 강하구나. 아저씨가 너와 내 어머니에게 빚을 졌다. 준효는 속삭였고 예지인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준효는 태이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지인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미래를 제공할 것을 맹세했다. 태이숭의 오만함은 이제 곧 종말을 고할 것이었다. 글로벌 트러스트 뱅크로부터 프로젝트 제니시스 매각 대금의 불법 우회 자금이 동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캉 태이숭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가득 찬 포효를 터뜨렸다. 수십억 달러의 거래가 무산된 것은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
그의 권력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과 같았다. 타이숭은 이 일이 우연이 아님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시오 주니오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눈먼 주니오가 어떻게 그런 복잡한 금융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광란했다. 주니오가 아직도 눈이 멀었다고? 말도 안 돼.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특히 킴인가? 아니면 주니오 자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가? 테이숭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서에게 소리쳤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편집증적인 분노로 변했다. 테이숭은 주니오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그가 맹인으로서의 약점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기로 결정했다. 이 방법만이 주니오의 배후 세력을 무너뜨리고 프로젝트 지니시스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다. 테이숭은 주니오를 제이넥스스가 소유한 시 외곽에 버려진 고층 복합단지인 스카이라인 합으로 유인했다. 테이숭은 준호에게 그룹의 마지막 남은 청렴한 재무 기록이 그곳에 폐쇄된 금고에 있으며 그 기록을 검토하고 서명해야만 동결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준효는 이 제안이 명백한 함정임을 알았다. 예이지인은 준효에게 이 복합단지 주변에 검은 연기와 칼날이 가득하다고 경고했고 이는 위험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예지였다. 아저씨, 저기로 가면 안 돼요. 나쁜 냄새가 나요. 이지인은 준호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준호는 이미 이 함정에 걸어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준효는 테이숭이 자신의 무력함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또한 이 복합단지에는 타이숭이 불법 거래와 관련하여 남겨둔 또 다른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준호는 예의지인에게 저택에 남아 특히 키미과 연락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준효는 타이숭이 보낸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아 스카이라인 유비에 낡고 어두운 복도로 들어섰다. 복합단지는 높고 텅 비어 있었으며 준호의 발소리는 차갑고 음산한 공기 속에서 메아리쳤다. 준효는 경호원들에게 맹인으로서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난간을 더듬고 발을 헛디디는 연기를 했다. 그의 시력은 완벽했지만 그는 자신이 언제 공격받을지 그리고 그 공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경호원들은 준효를 복합단지의 가장 높은 층, 즉 건설이 중단되어 안전 펜스만 쳐진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불안정한 발판은 맹인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었다. 준효는 타이숭의 비서가 그에게 서류를 건네주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 순간 준효는 비서의 손짓이 단순한 서류 전달이 아니라 공격의 시작 신호임을 직감했다. 갑자기 복도 구석에서 3명의 무장한 괴한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침묵 속에서 준호에게 빠르게 접근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전문적이었고 테이숭이 단순히 준효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제거하려 했음을 보여주었다. 테이숭의 비서는 놀란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준효를 향한 악의적인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고입니다, 준효님. 당신의 눈먼 상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서가 소리쳤다. 준효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맹인 연기를 완전히 멈추었다. 괴한들이 그에게 달려들기 직전 준효는 자신의 눈을 뜨고 그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계산을 마친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그는 첫 번째 괴한이 휘두른 칼을 놀라운 속도로 피했고 그의 손은 괴한의 팔을 붙잡아 관절을 비틀었다. 맹인이 갑자기 보게 되고 격투를 시작한 모습에 테이성의 비서와 괴한들은 충격에 휩싸여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준효는 이 짧은 망설임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괴한의 턱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고 괴한은 휘청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준효는 자신의 시력과 회복된 신체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 환경, 즉 흩어진 건설 자재와 불안정한 철제 빔을 이용하여 괴한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불필요한 힘의 낭비가 없었으며 마치 고도로 훈련된 군인처럼 효율적이었다. 테이숭의 비서는 이 광경에 완전히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준효가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준효는 마지막 괴한을 제압한 후 돌아서서 비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준효의 눈빛은 질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협적이었다. 누가 나에게 이 독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지? 테이상이 프로젝트 체머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지? 비서는 공포에 질려 대답을 거부했지만 준효는 그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었다. 준효는 비서에 숨겨진 휴대폰을 정확히 찾아내어 테이숭에게 상황을 보고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준호는 비서에게 테이숭과의 모든 대화 내용과 이번 함정의 계획을 문서로 작성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비서는 자신의 목숨이 준효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결국 타이숭의 지시를 모두 털어놓았다. 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타이숭은 준효를 눈멀게 한 독소가 프로젝트 제니시스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독소를 만든 연구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이는 타이숭이 예이징과 덕덜 미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존재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려 했음을 암시했다. 준효는 비서의 자백을 모두 기록한 후 그를 결박하여 복합 단지의 안전한 곳에 남겨두었다. 준효는 이 비서가 타이숭과의 최종 대결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 준효는 타이숭에게 자신의 생존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복귀가 테이숭에게 최대한의 공포와 혼란을 안겨줄 수 있도록 이 사고가 실패했다는 모호한 정보만 흘러들어가도록 상황을 조작했다. 준효는 복합 단지에서 빠져나와 특히 킴에게 연락했다. 테이숭은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최종 단계로 돌입한다.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라. 테이숭은 나중에 비서와의 연락이 두절되고 준효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준효가 여전히 살아있고 자신의 함정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테이숭은 준효가 자신을 향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준효가 맹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이 착각은 테이숭을 더욱더 비이성적이고 잔혹한 행동으로 내몰았고 준호의 복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CEO 준효에게 제이넥시스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는 단순한 기업 행사가 아니라 정의와 부패 사이의 최종 결전을 위한 거대한 체스판이었다. 준효는 스카이라인 휴비에서의 생존을 통해 테이숭이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테이숭이 다음 수순으로 가장 중요한 증인인 이재인을 노릴 것임을 직감했다. 준호와 특히 킴은 밤낮 없이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타이숭의 모든 불법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발표 자료를 완성했다. 자료에는 횡령 증거, 프로젝트 제니시스, 불법 매각 시도, 그리고 스카이라인 유비에서의 살인 미수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테이상은 패닉 상태입니다. 그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당신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특히 킴은 긴장된 목소리로 준호에게 보고했다. 준호는 서재의 안전한 공간에서 모든 자료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타이숭의 비열함과 탐욕의 깊이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다. 이제 그의 목표는 타이숭의 몰락뿐만 아니라 제이넥시스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준효는 예이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했다.
그는 예지인에게 자신이 곧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해야 하며 그녀는 잠시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준효는 자신이 신뢰하는 소수의 충성스러운 경비팀을 조직하여 예지인을 그룹 소유의 비밀 은신처로 이동시켰다. 이 은신처는 과거 준효가 그룹의 기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 마련했던 곳으로 다이숭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준효는 이지인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예진아, 너는 아저씨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아저씨가 모든 것을 끝내고 나면 너를 데리러 갈게. 약속해. 준효는 비록 그녀의 어머니인 떡더 미나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지인에 대한 그의 사랑과 보호 본능은 순수했다. 예지인은 준호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를 읽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계획을 따랐다. 그녀의 예지력은 준호에게 타이승이 어떤 경로로 자신을 공격할지 미리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예상대로 타이숭은 주주총회 하루 전 예지인을 납치하려는 최후의 수단을 감행했다. 테이숭은 준호의 저택에 남아있는 자신의 스파이들을 동원하여 예지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예지인을 미끼로 사용하여 테이숭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역함정을 설치해 두었다. 테이숭이 보낸 특수요원들은 준효가 미리 지정해둔 가짜 은신처를 급습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매복해 있던 준효의 충성스러운 경비팀에게 제압당했다. 이 실패는 테이성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준호의 맹인 행세 뒤에 엄청난 네트워크와 지능적인 전략이 숨겨져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테이숭은 마지막 발악으로 언론을 이용한 대규모의 명예훼손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준효가 지난 18개월 동안 그룹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체불명의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고 준효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테이스응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는 일시적으로 주주들과 여론을 혼란에 빠뜨렸다. 제이넥시스의 주가는 요동쳤고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준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준호는 특히 킴을 통해 언론에 익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테이숭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며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천명했다. 준효의 침착한 대응은 테이숭의 혼란스러운 선전전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주주총회 당일 제이넥시스 그룹 본사는 경찰과 언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준호는 여전히 맹인 CEO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회의실로 들어섰고 그의 걸음걸이는 신중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준호는 테이숭이 자신의 무력함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안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 앉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가면을 벗을 최적의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테이숭은 준효가 도착하자 그의 옆자리에 앉아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조롱했다. 준효, 당신은 정말 용감하군요. 이 모든 비난 속에서도 나타나다니. 하지만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곧 그룹은 내 손에 넘어올 겁니다. 테이숭은 자신의 주변에 앉은 충성스러운 이사들과 함께 주주총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마지막 확신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는 준효의 눈먼 상태가 여전히 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믿었기에 준효의 복수가 물리적인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준호는 타이숭의 속삭임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의 위협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준효의 오른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특히 킴이 건넨 작은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이 리모컨은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TSung의 모든 범죄 증거를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비밀 스위치였다. 준효는 테이숭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회의를 시작하고 준효의 발언 기회를 차단하려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주주총회는
타이숭의 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타이숭은 준호의 부적합성과 프로젝트 제니시스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 길고 지루한 연설을 늘어놓았다. 그의 연설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준호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과 경멸로 점철되었다. 태이승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연설을 마치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순간 준호는 리모컨을 눌렀다.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태이승의 연설이 끊기고 충격적인 제목이 떴다. 캥 태이승의 제이넥시스 불법 탈취 및 살인 미수 계획, 증거 보고서.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태이승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준효는 이제 자신의 가면을 벗고 세상의 심판대 앞에서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계산된 순간에 시작되었다. 강렬한 조명이 비추는 주주총회장 대형 스크린에 케잉 테이숭의 제이넥시스 불법 탈취 및 살인 미수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오르자 회의실은 일순간 정지된 듯한 침묵에 빠졌다.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은 경악한 채 스크린과 테이숭을 번갈아 보았다. 타이승은 충격으로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준효는 이 완벽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면을 벗고 18개월간의 어둠과 기만의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준효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옆에 기대어 두었던 지팡이를 힘없이 내려놓았다.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이 작은 소리는 회의실 전체의 이목을 준효에게 집중시켰다. 준효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이었다. 그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이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은 살아있었다. 그 눈은 초점을 잃은 맹인의 눈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으로 가득 찬 명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준효의 눈은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티에이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회의실 전체가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수많은 이사들과 주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모두가 영원히 눈이 멀었다고 확신했던 CEO가 완벽하게 시력을 회복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 극적인 재등장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놀랐나, 타이숭. 준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지난 18개월 동안 너의 모든 배신과 탐욕을 지켜보았다. 네가 내 눈을 멀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나는 그 덕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의 모든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준효는 타이숭의 창백한 얼굴을 향해 명확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테이숭의 영혼을 꿰뚫는 심판의 선언이었다. 스크린에는 티이쌍이 프로젝트 제니시스의 매각을 통해 조성하려 했던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글로벌 트러스트 방크의 자금 동결 과정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준호는 테이숭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룹의 미래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로 동시에 폭로했다. 그는 테이숭이 어떻게 프로젝트 치메라의 독소를 사용하여 자신을 눈멀게 했는지, 그리고 스카이라인 휴브에서 살인까지 시도했는지에 대한 증거, 즉 비서의 자백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태이상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오만함은 준효의 눈빛 하나에 무너져 내렸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너는 미쳤어. 준효, 너는 여전히 맹인이어야 해. 테이숭은 소리쳤고 자신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효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얼굴로 준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여 이 모든 것을 멈추려 했다. 이 순간 기업의 최종 결전은 피할 수 없는
물리적인 충돌로 비화되었다. 준효는 태이숭의 공격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태이숭이 테이블을 넘어 달려들자 준효는 몸을 숙여 그의 주먹을 피했다. 준효의 동작은 유연하고 빨랐으며 18개월 동안 잃었던 그의 신체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했다. 준효는 타이숭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의 팔을 뒤로 비틀어 제압했다. 준효의 힘은 타이숭을 압도했고 타이숭은 고통과 굴욕감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졌다. 너는 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태이숭. 준효는 제압된 태이숭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네가 스스로 가장 큰 죄를 짓도록 유도했다. 네가 나의 시력을 되찾아준 예지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네가 윤리의 마지막 선까지 넘어설 것임을 확신했다. 준효는 태이숭의 귀에 속삭이며 그의 심리적 패배를 최종적으로 확인시켰다. 이 혼란의 순간 특히 키미의 지시에 따라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준호에게 제압당한 태이숭과 그의 부패한 측근들을 즉시 체포했다. 주주총회장은 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언론인들의 플래시 세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효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제이넥스스 그룹의 실제 지배자로 그리고 정의를 구현한 구원자로 재탄생했다. 준효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주주들과 언론을 향해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제이넥스스 그룹은 오늘부로 모든 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다시 투명성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프로젝트 지니시스는 매각되지 않으며 그룹의 미래를 위한 핵심 연구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고 주주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의 복귀와 승리를 환영했다. 태이숭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준호를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세오 준호,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태이숭의 절규는 그의 완전한 몰락을 알리는 쓸쓸한 메아리였다. 준효는 태이숭의 마지막 발악을 무시하고 그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준효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그룹 전체의 도덕적 정화를 이끌어낸 거대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었다. 캥 태이숭의 체포와 함께 제이넥스스 그룹을 짓눌렀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했다. 주주총회는 준효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그는 단순한 복귀를 넘어 그룹의 완전한 정화를 이끌어야 했다. 준효는 회의 직후 트키킴을 자신의 수석 보좌관으로 복직시키고 태이숭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와 해고 조치를 단행했다. 그의 리더십은 단호하고 신속했으며 그룹은 준호의 귀환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얻기 시작했다. 준호는 태이숭이 추진했던 프로젝트 지네시스 매각 계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재개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프로젝트 제니시스가 그룹의 미래를 위한 핵심 동력이며 타이에숭의 탐욕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준효는 또한 그룹의 내부 감사 시스템과 윤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권력 남용과 부패가 재발할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이넥스스는 준효의 지휘 아래 명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티에이숭은 횡령, 배임, 그리고 준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는 명백했고 준호가 제출한 자료와 비서의 증언은 태이숭에게 피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태이숭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준효는 타이숭의 몰락을 지켜보며 권력의 부식성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은
준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모든 법적, 기업적 문제가 해결된 후 준효는 가장 중요한 임무, 즉 CEO 예지인을 데려오는 일에 집중했다. 그는 예지인이 숨어있던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예지인은 준호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달려왔다. 준효는 예지인을 품에 안았고 이 작은 아이가 그에게 가져다 준 기적과 새로운 삶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시력을 회복시켜준 은인을 넘어 그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제시한 존재였다. 준호는 예이지인에게 그녀의 어머니인 덕터 미나에 대한 모든 진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덕터 파이퍼스 미나는 프로젝트 차이메라의 잔혹한 연구에 반대했고 준효를 눈멀게 한 독소 개발에 깊이 관여했지만 준효에게는 자신의 연구를 돌려줄 해독제와 같은 희망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준효는 예이지인의 비범한 치유 능력이 덕터 미나의 고귀한 희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의 경의를 표했다. 예진아, 아저씨는 이제 네가 왜 나를 고쳐줄 수 있었는지 알았어. 너는 네 어머니의 용기와 생명의 힘을 물려받았단다. 준효는 예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 너는 내가 찾았던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해. 준효는 예지인의 법적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결과는 준효의 예상대로 예지인이 그의 친딸임을 증명했다. 준효는 이제 예지인의 아버지로서 그녀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준효는 18개월간의 맹인 경험과 예지인과의 비밀스러운 공조를 통해 진정한 보는 법을 배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눈이 멀었을 때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 진심, 그리고 거짓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시력이 회복된 후 그는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전략적인 통찰력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났다. 그의 새로운 시각은 제이넥스스의 미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었다. 준호는 이재인과 함께 타이숭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저택으로 돌아왔다. 저택은 더 이상 황금 우리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예지인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었고 이 평범한 일상은 그에게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큰 만족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강인함과 전략적 지능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가족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준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던 이 전쟁이 결국은 자신을 구원하고 잊고 있던 가족의 의미와 아버지의 책임을 깨닫게 해준 값진 과정이었음을 인정했다. 그의 삶은 이제 복수가 아닌 희망과 성장의 서사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준호는 예지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두 사람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과 변치 않는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새벽과 같았다.